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9일 수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힘이 좋습니다. 오늘 개장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던 시장의 움직임이 12시를 기점으로 고점을 넓혀가더니 결국에는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발언으로 인해서 방산주도 오늘 힘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 관련된 이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컷으로 저희가 선정한 그림은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관련된 그림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미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출범식이 진행이 된 뒤에 우리나라의 증시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벤트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정책 추진 일정을 보면요. 우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 통과가 됐을 때 이사 충실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7월 8일 날 어제였죠. 민주당과 금융위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 자리에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공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그 법안에 대한 윤곽에 조금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코스피 5천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핵심은요.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 대신에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차단하고요. 주주 환원의 확대를 유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매입 후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이 의무화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스톡 옵션이라던가 임직원 보상용으로 자사주가 나갔을 경우에는 이것을 좀 예외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보유량이 10%가 넘겨지게 됐을 때 강제적으로 소각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기존 보유분 같은 경우에도 유예 기간을 주긴 하는데 그 후에 처분이라던가 소각을 해야 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금융위는요. 공시 기준에 대한 강화도 좀 의무화하기 위해서 좀 힘을 내고 있는데 5%에서 1%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보기에는 자사주의 악용 사례가 증시 신뢰를 부진하게 만드는 증시 신뢰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요. 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5가지의 큰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 큽니다. 자사주를 기업들이 갖고 있을 때 의결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주주들이 의결권을 갖게 하는 효과를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적대적인 M&A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오너 지분이 낮은 기업일수록 자사주를 소유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교환사채라던가 전환사채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빠르게 현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주가의 희석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수합병이라든가 지분 교환으로 활용하는 걸 자사주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대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가 회사의 통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본금 유지와 주당 순이익을 부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데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유통 주식 수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할수록 주당 순이익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익 관리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거나 주가 방어 수단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회사가 굉장히 낮은 가격, 회사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 굉장히 저가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하게 된다면 주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저가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고 주식을 매입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주가가 상승했을 때 처분하게 되면 이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 신영증권 오늘도 굉장히 주가 시세가 큽니다. 53.1%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요. 신영증권이요. 소각을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매입만 했지 없애지는 않았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성 IS 48.75%, 조광피역도 40% 이상이고요. 텔코웨어 부국증권 역시나 40% 이상의 굉장히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시세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자사주 소각 기업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23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64곳이었기 때문에 23년보다 75%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롯데지주, SK와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20에서 30% 이상의 지금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은 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무 소각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도 시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눈이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특히나 20% 이상의 보유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소각 계획 공시를 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낼 의사가 있는지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이나 금융, 지주사 그리고 중대형 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영증권이 있겠죠. 그런데 신영증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기대감이 올랐는데 소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회피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쌓아두는 시대가 아니라요. 자사주를 돌려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냐라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소각할 의사가 있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 이유는요. 코스피 5천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관련된 인물 심층 인터뷰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정부 정책의 방향성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그 투자 힌트를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지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는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해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약보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점이 3,111포인트였고요. 다만 이내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오늘 일중 고점 3,137포인트까지 터치하면서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3,13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차트상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이 저점이었고요. 이내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고점인 7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만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5,500억 원 이상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4,500억 원으로 이 매수폭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매도로 포지션을 잡은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계속해서 포지션은 변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11시 반, 12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은 매도에서 매수로 다시 한번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은 260억 원, 개인은 16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투토 오늘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장중에 강보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나왔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1.2%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도 약보합권, KB금융 같은 경우는 2.9%대 어제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받아갔었는데 오늘은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 그래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0.7%대 강세. HLB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도 많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들 체크되고 있습니다. 0.6%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에코프로는 파란불 켜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징주 확인해 보면요. NHN KCP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측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피어그룹 대비해서 압도적인 지배력 그리고 실적을 통해서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놨습니다. 또 특히나 국내에서는 쿠팡과 네이버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고 또 애플이나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이 가맹점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는 이구산업입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50%까지 관세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도 17%대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 영향 받아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 계속해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7%대 강세 이어가면서 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이 차세대 보툴리늄 톡신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글로벌 표준 제품인 이 보톡스류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 그리고 효능을 좀 입증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요. 4%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흐름들 짚어드렸습니다. 김주영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을 살리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 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민병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현재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 과제에 대해서 그 현안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사실 현 정부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 그리고 주주분들이
코스피 5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들뜬 마음으로 현 신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의원님?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예. 5천이라는 것이 그냥 숫자이지만 네. 우리가 2천에서 3천, 3천에서 5천 이거는 우리 자본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려면 질적 개선 없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낮에 날강도 같았다라는 외국인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질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양적으로 성장해서 저희가 코스피 5천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들어온 상법 개정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거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법을 시행할 것이냐, 유예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논쟁에 대해서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 라는 정책 디베이트를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회를 보면서 했는데 예. 그때 그것의 합리적 결론이 뭐였냐면 세금을 거두려면 시장을 정상화시켜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야 라는 것이 합리적 결론이었고 그 방안이 상법 개정이었습니다. 즉 저는 상법 개정만으로 되진 않겠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합해지면 코스피 5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남북 평화까지 조금 더 더해지면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공정하지 않는 시장 경쟁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비우러진 운동장을 바로잡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목표였는데 신정부 되고 나서 정말 정책 초반이긴 하지만 공약이 하나 둘 실현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부분이 바로 상법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중요한 3% 룰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주식시장 한 단계 레벨업 하겠네라는 인식이 많이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잖아요. 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잖아요. 즉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굴러가게 만드는 회사여서 네. 이것은 오너의 회사가 아니고 주주들의 회사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인 것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의 주권은 주주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주들에게 주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주주로서 대우하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이고 그 모든 것들이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하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에 다 맞춰져 있는 것들이다. 3% 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에게만 책임지냐? 아니다. 주주에게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도 소수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참석을 좀 편리하게 하는 전자주총회 문제라든지 이것도 다 주주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큰 틀에서의 선언이고 이것이 당장 네. 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 틀의 선언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 문화가 바뀌고 이 과정 속에서 주주가 정상화되고 이런 질적 성장 속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신뢰를 얻고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도 오고 이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면 저는 코스피 5천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과 야가 합의한 1호 법안이라서 더 네. 의미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 룰이라고 하면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 법인의 의결권이 3%를 넘지 않는 제도인데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회이사로 확장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계의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예. 제대로 감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예.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 이제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거고,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집중 투표제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같은 것은 이번 달에 혹시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우리 어떻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7월 내에 공청회를 통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공청회는 7월 내에 할 겁니다. 네. 네, 공청회를 통해서 처리까지 될 것이냐의 문제는 또 한 단계의 고민이 있겠지만 7월 내에 공청회를 한다. 이 말은 만연히 미뤄놓지는 않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속전속결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 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은 몇십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주를 어떻게 더 크게 보호할 것이냐. 네. 보호받는 주주, 자기가 무시받는데 어떻게 여기 그렇죠. 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대낮에 날강도 같은 시장이라고 했다니까요. 이런 시장이 어떻게 뛰어듭니까? 예. 날강도 당하는데. 날강도 당하지 않도록 경찰이 안전하게 만들어줘야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국장을 방문하려면 안전하고 보호받는다. 네. 이런 느낌이어야지 국장을 방문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지금의 것들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도 주식 투자할 수 있게 만들지만 외국인들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고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자금이 사람 현장으로 쓰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에 돈이 묶였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자금이 주식시장에 왔을 때에는 이 회사가 이걸 가지고 투자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이익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가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시키고 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투기 세력도 많이 맞아요. 형성되어 부동산 있는데 불패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서 얼마나 저축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평생 모아도 안 되네? 네. 라고 하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게 되잖아요. 꿈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모두가 투자 환경이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생기네요. 네. 주제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부동산 정책도 네.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네.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수요와 관련해서 가수요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돈을 6억 이상을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이것은 6억 이상이라는 큰 돈을 빌려서 집을 사지 마라. 네. 라는 것이고 또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라. 라는 거 실수요 위주로 가라. 가수요가 만들지 말아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오느냐. 정상적인 자본시장으로 올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기업 이사들의 그 충실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됐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편으로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굉장히 제약이 생긴다고 하면서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 시선이 신경 쓰여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기에서는 포이즌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 미국, 영국, 뭐 독일 다 이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맞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저희가 뭐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의 결론이 소액 주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 네.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M&A 관련해서 이제 방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러저런 논의들 집중투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이즌 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되 이것의 한계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형태여서는 안 된다라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주주들이 참으로 소외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권리를 확보할 때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기업도 분명히 투명성을 제고할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스피 3천 3년 6개월 만에 돌파를 했고 3,100 말씀해 주셨다시피 4천 5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네. 이제 이런 질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 또 양적 성장으로 들어오려면 예. 이런 질적 개선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우리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자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지 코스피도 올라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두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김구가 꿈꿨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지키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요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을대리 협상권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합해져서 코스피 5천은 될 거다. 그렇지만 이번에 상법 개정은 그 가장 기초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네.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길에서 양과 질이 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삶도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게 가상자산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의원님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또 직접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정책 구상을 하게 됐는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상자산이라고 말을 네. 안 합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할까요?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먹을 때 옛날에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예. 있잖아 이렇게. 그런 네. 것을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은 가상의 것이라는 느낌이잖아요. 예. 가상의 것인데 자산이야? 그럼 이게 좀 허황된 것이네. 느낌이 이거는 그렇네요. 투기 자료, 예. 투기의 대상인 네.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또 테라루나가 생각나고 이런 그렇죠. 피해가 예, 생각나는 예. 것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름을 바꾸자라고 예. 업계에 다니면서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십시오. 디지털 상에 있는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법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네. 이렇게 돼 있고 예. 또 이제 특검법에 특검법에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부분에서 가상자산이라고 나옵니다. 예전의 법이었다는 예전의 거죠. 법에 지금 법이 그렇게 나와 있고 예. 제가 이제 그 모든 용어를 디지털 하나로. 자산으로 바꾸겠다라는 의지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다 이렇게 제가 냈고요. 이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되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든지 특검법이 이쪽으로 다 흡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지금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코인이 엄청 결제로서 빠릅니다. 예. 몇 초 안에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속성이 있죠? 신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쌉니다. 음. 거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결제 관련해서는 조금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엄청 예. 싸고 엄청 빨리 된다. 네.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완전히 등락이 심하다. 너를 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 큰 단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동성을 줄인 스테이블하게 만든 즉 안정적으로 만든 그런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을 발행하려면은 예를 들면 1달러를 예치하고 발행하고 이 1달러를 가지고 이 발행한 사람은 1달러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는
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달러를 받고 그걸 가지고 1달러 국채를 사서 1달러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1달러 국채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해도 이 발행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인이라는 정말 값싸고 정말 빠른 결제 수단인데 여기에 스테이블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 준비 자산을 1대1로 연동시키면서 스테이블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급 수단에 있어서의 네. 엄청난 혁명이 지금 일어나 버린 상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에 사경이라는 이 결제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것은 전 세계의 비자 카드하고 마스터카드 결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스코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달스코가 전 세계를 석권하기 전에, 즉 네. 특히 우리나라를 석권해서 원화가 없어져 버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예. 원스코라고 부릅니다. 이 원스코. 원스코를 우리가 발행을 제도화해서 발행하고 이것이 방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나가서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좀 간절함 속에서 너무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 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비교적 이게 시스템을 구체화해 놓은 거고 지금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도입하면서 굉장히 활용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우리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과연 우리나라 정서 그리고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많이들 기대감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토종 이런 플랫폼을 예.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AI 소버린에도 네, 강력하게 그렇죠. 이용될 수 있고요. 예. 엄청나게 인터넷으로 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K컬처 강국입니다. 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원스코를 만들어 봤자 누가 사용하겠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스코가 전체를 석권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제 거기도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네. 우리도 시작하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이고 거기 세계적으로 삼성 갤럭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세계 점유율의 20% 정도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실은 거기 하나에 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고 네. 거기에다가 문화 K컬처에 있어서는 엄청난 강국인 대한민국이 문화 뭐 BTS를 보려면은 원스코로 결제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결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히 세계의 결제 시장에 달스코와 원스코가 있었을 때 그것은 선택의 하나로 원스코를 선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편리하면 그리고 뭐 달스코보다 나는 미국보단 대한민국 것이 더 좋아. 네, 네. 더 좋아라고 우호적인 사람들이 더 있는 동남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원스코의 경쟁력이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화를 미국에서 했는데 네. 우리도 빨리 해서 가드레일을 만들어주고 그 사이에서 그 속에서 마음 편하게 창의를 발휘해서 기술을 쌓아 나가봐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통화 기반에서 이 통화량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 국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더 또 활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네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네. 특히 지급 결제 수단은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이러저런 규제를 통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편리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화폐라는 것은 너도 사용하고 나도 사용하고 삼촌도 사용하고 이모도 네, 사용하고 네.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은 이게 패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편리해야 돼요. 이 편리성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적으로는 안 된다. 민간의 창의성을 여기에서 발휘하게 두어야 된다. 미국도 민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CBDC, 센트럴 뱅크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CBDC가 세상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든 것이 세상의 지급결제 수단을 지배할 것인지 네. 아니면 민간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의 지급결제 수단을 지배할 것인지는 지금 판가름이 거의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부분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ETF도 직접 또 발의하셨기 때문에 잘 또 통과가 되는지 많은 국민들의 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해야 되는데요. 성장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 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네.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문화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가장 인터넷 강국이고 거기에다가 문화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기 네.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세계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첨단 산업 부분에서 AI나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성장은 성장만으로는 안 된다. 모두의 성장이 돼야 된다. 네. 분배를 함께하는 성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배를 통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또 성장을 하는 이런 구조, 분배를 통해서 패자부활전이 있어서 이 한 번 실패하지만 또 두 번째 도전하고 두 번 실패해도 또 세 번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패자부활전에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나라는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라는 두 바퀴 추기에 튼튼하고 큰 네.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디지털 강국 신정부의 흐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앞으로 믿고 맡기는 정부 그리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관심 가질 거고요. 활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주가 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세 기관이 함께 꾸리는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시장 감시는 기존 계좌 중심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고 AI 시스템도 도입된다. 과징금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된다. 특히 2년 연속 감사 의견 미달 시 상장 폐지를 즉시 결정하는 등 부실 상장사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속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수요일의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오늘장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SK증권 서용은 차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특징적으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상상인 증권 좀 보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들의 강세가 오늘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배당 소득 관련해서 분리과세와
특히나 이제 지주사의 자사주 같은 경우에 소각 의무화가 좀 발표가 되면서 증권주들의 수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증권주뿐만 아니라 뭐 지주사들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배당소득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증권주 중에서 자사주 비율이 높은 증권주들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증권주들의 강세를 하나 꼽으면서 좀 상상인 증권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NHN KCP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서 순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장주라고 불리우면서 강한 시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이제 좀 낙수 효과를 좀 보이면서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순환 매격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수혜가 입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자리에서 특히나 단발성 시세들을 좀 보이는 경향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주목받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체크해 볼 만한 뉴스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영업이익을 2분기 758억을 예상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0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코스피 단일 기업 중에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좋다라기보다도 과거에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저효과가 반영된 점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악재 속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북미 시장에 대한 정상화, 그다음에 중국 상해 공장의 가동률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의 흐름들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종가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까지 청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강합니다. 양대지수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 특징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50% 기습 관세를 예고했죠. 이에 따라서 이구 산업을 비롯한 구리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W게임즈의 경우에는 3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 전해진 이후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가운데 있는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연일 사상 최고가 다시 쓰면서 이제 150만 원까지 주가 흐름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특징주로 꼽아주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덴티움 오늘장에서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종목 대표적인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책 그다음에 자사주 두 개가 지금 이제 더블 모멘텀으로 바닥권에서 덴티움이 탈피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재명 현 대통령의 그 대선 때 공약이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특별히 그거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어떤 정확한 시나리오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어떤 그런 속도, 행보를 보면은 조만간 좀 이 임플란트와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덴티움도 자사주와 관련돼서 오늘 오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자사주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임플란트 이제 건강보험료 적용을 됐을 때 임플란트 관련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알면은 그거에 대한 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는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공약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혜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보통 뭐 어르신이라고 어떤 표현을 했었죠.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분들한테 임플란트 2개를 평생을 보장을 해준다. 그 후에 이제 65세로 확대를 했고 자기 부담금은 30% 이하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뭐 덴티움은 비상장이었고 디오 그다음에 오스템이 있었었는데 지금 오스템은 이제 나갔기 때문에 차트를 확인하기가 힘들죠. 네. 그때 당시에 디오 흐름을 보면 2014년도에 시행하고도 2015년도 1년 동안 7,000원에서 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임플란트 기업들에 대한 실적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게 바로 이 임플란트 이제 보험 적용의 범위가 될 텐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임플란트 공약과 관련돼서 조금 더 확대하는 좀 정책을 공약을 내세웠죠. 그 부분 좀 살펴보면 나이가 이제 현재 지금 과거 75세에서 65세로 이제 확대가 됐다가 이제 60세로 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개수가 2개에서 이제 4개로 개수가 확대가 되는데 네. 아직 좀 확정이 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임플란트 관련주도 지금 초바닥권이거든요. 어떤 주가의 훈풍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디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몇 개 이제 임플란트 관련 기업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기업들 주가 흐름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바닥을 자꾸 올라오는데 사실 시장 수익률 절반도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대다수죠. 그 이유는 사실 중국에서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를 분석을 하다 보면 VBP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한꺼번에 사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한꺼번에 사서 이제 싸게 공급하는 업체들부터 물량을 많이 주고 이제 치과 내를 보내는 중앙 집중 구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물량이 이제 한꺼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뒤에 이제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죠. 사실 그리고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싸게 해야지만 일단 뭐 어떤 그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1위가 이제 오스템이고 우리나라 2등이 이제 덴티움, 3등이 이제 독일의 스트라우만인데 스트라우만은 이제 전 세계 1등이죠. 여기서 하나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은 오스템도 중국 쪽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덴티움도 중국 쪽에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1위, 그 다음에 중국에서 3등을 기록하고 있는 스트라우만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이 좀 약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트라우만은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임플란트를 할 때 뭔가 이제 옵션 같은 게 굉장히 좀 약간 풍부한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과거에 중국 쪽에서의 매출 다시 한번 불어일으킨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덴티움도 자사주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덴티움 이제 자사주 비율이 22%로 낮은 편이 아닙니다. 무슨 신영증권 53% 이런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자사주 비율 22%라는 것은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 자사주 의무 소각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도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덴티움도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금 3대 주주인데 7%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도 어떤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덴티움의 주가의 향방을 이제 키를 갖고 있는 게 온라인 파트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법안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되겠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일단 많이 바닥입니다. 네, 그렇죠. 앵커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이제 주가가 더 안 떨어지고 그 어떤 지지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정도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좀 뭐 확실히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들 팔고 있던 외국인 기관이 오늘 기준으로 매수로 전환됐어요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오늘은 그래도 동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차트죠, 단기 차트. 근데 중장기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정책적으로 임플란트 공약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관련주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 과거에도 받았었고 이번에도 받을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그리고 자사주 비율이 22%가 넘기 때문에 결코 낮은 자사주 비율이 아니거든요. 행동주의 행동주의 펀드가 일단은 3대 주주기 때문에 자사주와 관련된 소각 상당히 좀 큰 모멘텀 나름대로 이제 좀 멀지 않은 미래에 생길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덴티움과 관련해서 두 가지 큰 모멘텀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또 얼마나 잘 시행될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을 포착해 주셨을까요? 이마트. 네. 이마트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을 내놓으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상당히 좀 무거운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좀 조정, 그 다음에 좀 꾸준한 좀 느리지만 어떤 좀 차분한 상승을 좀 반복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권에서.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하긴 좀 힘들거든요. 오늘 흐름은 이제 갭으로 좀 떠서 이제 지금 현재 5% 약간 못 미치는 상승률 위에서 약간 밀려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나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해서 이마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내수주들이 지금 분위기가 뭐 증권주들이나 뭐 홀딩스 지주사들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마트 흐름도 상당히 좀 좋죠. 일단 증권가에서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10만 원 넘어섰죠.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12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과 상승을 좀 반복하면서 12만 원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결국 이제 실적이 결정을 할 테니까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이제 연결 기준으로 이제 7조 1,000억 원 정도가 이제 매출이 나왔고요. 이제 이건 좀 약간 쏘쏘하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76억으로 흑자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 흑자 턴어라운드. 이마트 흑자 내고 있지 않나요?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작년 2분기에 적자였었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376억으로 이제 흑자 턴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트는 이게 1년 매출이 30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매출이 한 뭐 5%만 늘어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1%만 늘어나도 상당히 이게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데 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줄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인데 이마트가 과거에 뭐 그렇게 장사 안 되고 쿠팡한테 뭐 시장 다 뺏기지 않았나요라고 이제 많이들 뭐 저도 사실 느끼긴 합니다만은 근데 기존에 우리가 보통 뭐 노란색 간판으로 돼 있는 이마트 할인점은 우리가 보통 할인점이라고 하죠.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마트가 시장에서 어떤 걸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냐면 트레이더스거든요. 트레이더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출점을 하면서 코스트코와 지금 경쟁을 뭐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주부분들이나 마트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트레이더스에서 사는 상품, 코스트코에서 사는 상품과 쿠팡에서 사는 상품 좀 약간 비교하기 좀 약간 힘들거든요. 그쵸. 쿠팡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조그만 거, 그 다음에 뭐 빨리 배송 오면 좋은 거 하지만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것은 이제 트레이더스, 코스트코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트에서 뭐 할인점은 그냥 뭐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니는데 반평균 깎아먹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뭐 그런 좀 말썽 부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쓱닷컴이랑 이제 지마켓 요 이제 온라인 판매 쪽에서 상당히 좀 영업이익을 많이 좀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마트가 어떻게 좀 약간 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실적도 상당히 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리포트들의 한 90%는 상반기는 안 좋은데 하반기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리포트거든요.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1분기, 2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3분기, 4분기 좋아질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좀 약간 떨어지고 어느 강세가 오고 그다음에 어떤 그 내수에 대한 뭐 소비 진작이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실적, 주가 두 개 다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이제 대다수인데 뭐 틀린 분석은 아니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PBR, 뭐 퍼 이런 식으로 기업의 어떤 그 고평가, 저평가를 많이 구분을 하는데 PBR만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0.2대로 가장 좀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가 이마트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최근에 올라왔는데도 0.2죠.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어떤 가격적으로 뭐 그렇게 리스키하지 않다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게 바로 PBR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올해가 이제 여기가 스타트거든요. 네. 올라온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월봉으로 보면 사실 티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 기관이 올해 들어서 일단 뭐 위마트의 상승을 가닥을 잡아놨고 기관은 한 5월 달서부터 6월 달 정도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똑같습니다. 사고 있던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 팔고 있던 기관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약간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외국인 수급으로 지금 현재 올라오고 현재도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네.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시장에서 평가도 좋기 때문에 뭐 다른 증권주들이나 뭐 이런 지주사들 대비해서 좀 약간 수익률이나 주가 흐름이 좀 약간 심심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모든 주식들을 다 그런 것들로 포트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기반으로 이제 하방이 좀 기대가 되는 이마트도 뭐 상당히 좋은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이제 외국인의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또 트레이더스라는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의 공략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좀 약간 낯설은 종목일 수도 있는데 SK D&D를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그렇죠. SK 이터닉스는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좀 낯이 익으실 수도 있는데 SK D&D, SK 이터닉스가 SK D&D에서 인적 분할을 하고 나간 거죠. 일단 종합 부동산 개발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주택 보급인데 네. 이 SK D&D가 그것과 관련돼서 상당한 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약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이터닉스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의 어떤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종합 부동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막 짓는 회사는 아닙니다. 건설 회사는 아니고요. 지금 SK D&D에서 가장 최근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부채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부채를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자산은 매각을 했겠죠. 이제 22년도부터 22, 23, 24년도 3년 동안 부채를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약 4,600억 이상을 이제 부채를 좀 상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금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제 금융 비용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부채를 상환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과거에 이제 340%였었다가 이제 반 이상은 줄었죠. 지금 현재 162% 정도까지 줄여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이 부분들이 이제 SK D&D의 시장에서 보는 어떤 시선이 좀 약간 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네. 가장 좀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아직 크게 노출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 중에 주택 보급인데 그 중에서 임대주택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뭐 1위라고 하면 이제 SK D&D라고 보시면 됩니다. 29년도까지 임대주택 5만 채 정도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약으로 아까 이제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공약은 있었는데 이게 아직 그 정확하게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TV 뉴스 플로나 이런 데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SK D&D만큼 그 어떤 뭐 적용이 가능한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좀 약간 시차는 있더라도 분명히 시장에서 이제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주죠. 6% 정도를 주기는 하는데 그 대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행 컴퍼니라고 우리가 보통 한행 컴퍼니 이제 컴퍼니를 줄여서 CO라고 쓰니까 한행 코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네. 지분율을 31%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 한행코가 SK 이터닉스 지분을 좀 팔았죠. 블록딜로. 그래서 이 SK D&D 지분을 한 31% 갖고 있는 한행코가
지분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뭐 시장에서 좀 약간 이슈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주가 흐름도 상당히 지금 차분하기 때문에 포착 종목으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지금 과거의 저항선 이제 지지 라인으로 삼아져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소폭이지만 좀 야금야금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기관은 좀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매에 참여를 안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린 대로 공약, 이제 주택과 관련된 공약, 그 다음에 그 부채를 많이 줄여 나가서 재무적으로 좀 안정성을 찾아가는 그 두 가지를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10,000원대 초반이죠. 1,500원 이하면은 뭐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한 30%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9,500원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 SK D&D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1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부동산 정책 모멘텀 강하게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면요. 증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위 키워드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시장은 자사주 의무 소각에 좀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자사주 의무 소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관련 법안 발의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에도 시장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증권주들의 자사주 비중이 높은 부분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고요. 부국증권 같은 경우 오늘 현재 구간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고 신영증권 1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의 이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신증권 10%대 강세, 현대차증권 8%,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방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위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늘 방산주들에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방위비 스스로 좀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2019년에 한 차례 50억 달러의 인상을 좀 요구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난해 이 유세 과정에서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죠.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주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현재 구간 8.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교보증권 측에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45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는 점도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요. 풍산홀딩스 8%대 강세, 현대로템도 5.7%대 강세, 이 밖에 퍼스텍과 하나시스템도 5% 안팎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전선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또 구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리에 대한 관세 50%까지 올려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밤에 이 미국 시장에서 이 구리 관련 선물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고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구리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영향이 좀 확산이 되면서 전선주까지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4%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LS 3%대 매수세, 또 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까지도 일제히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구리에 이어서 전선까지 좀 주목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들 체크해드렸습니다. 김동준의 스몰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숨은 진주 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동준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이 JS 코퍼레이션을 들고 오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업의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재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85년에 설립됐고 16년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우리 가방, 핸드백과 의류, 니트 의류 분야의 OEM, ODM 전문 업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호텔 사업으로 다각화를 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사업 분야, 우선 이제 핸드백 분야는 JS 코퍼레이션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결상 순도는 100%입니다.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기여도는 26%, 3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류, 니트 의류 쪽입니다. 약진통상이라는 81.6%의 지분을 가진, 그래서 연결 효과는 82%입니다.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기여도는 63% 그리고 51%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사업인데 이 호텔 사업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리고 총체적으로 연결 순도는 95%고 매출액 기여도는 11%, 영업이익 기여도는 13%. 그래서 OEM, ODM 업체에서 호텔로 다각화해서 안정성을 크게 확보한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핸드백, 의류, 그리고 호텔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력 분야가 핸드백과 의류의 OEM과 ODM 전문 업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처가 어떤 곳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나라와 함께 좀 협업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생산하느냐가 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JS 코퍼레이션이 안정성 갖고 있는 측면인데, 자, OEM, ODM은 JS 코퍼레이션이 직접 영위하는 가방, 핸드백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타겟이 우리 준명품이라고 하죠. 메스티지 브랜드를 타겟으로 합니다. 우리 이제 마이클 코어스 그리고 게스라는 두 개 업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래처가 91%로 절대적으로 높고요. 생산은 3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56%, 캄보디아가 24%, 그리고 베트남이 20%인데 이 가방 사업은 약간 기술력이 더 있다고 하는 ODM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니트 의류 쪽입니다. 이건 약진통상이라는 회사인데 지분율이 100%였는데 최근에 호텔 사업을 인수하면서 일부 매각을 해서 지금은 81.6%인 약진통상이고 리테일 브랜드입니다. 뭐 나비, 갭, 그리고 뭐 AO, 월마트 이런 데가 이제 거래처가 되겠고 여기에 비즈니스 특징은 상대적으로 OEM 쪽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4개 국가에서 생산을 합니다. 베트남이 36%, 캄보디아가 32%, 인도네시아가 26%인데 여긴 동남아고 이제 24년부터 중남미 국가인 과테말라가 추가가 돼가지고 요약을 얘기하면 OEM, ODM이라는 거는 최종 수요처가 잘해야 되겠지만은 괜찮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생산을 3개 국가, 4개 국가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위기에서도 대응력이 뛰어날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OEM, ODM 관련 경우에는 지금 관세 문제에서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호텔 사업에도 뛰어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주시죠. 예, 이제 호텔 사업은 서울 미라마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네. 하얏트 서울 하면은 아마 저도 이제 호텔을 몇 번 가봤지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자연 경관 입지 측면에서는 정말 좋죠. 왜 남산을 끼고 있고 한남동의 소재에서 한강을 이렇게 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연결 효과는 95.2%인데 JS 코퍼레이션이 74.2%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출자 전환을 통해서 아까 86.2%인 자회사인 약진통상이 25.8%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5성급의 대단히 입지가 좋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대규모 손실도 나고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순손실까지 많이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4년 6월 달에 JS 코퍼레이션이 인수를 해서 100% 소유를 하고 있고 연결 효과는 95.3%만큼이다. 여긴 당연히 외국인들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제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묵으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만났던 기억도 좀 나는 거고 5성급인데도 대단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 또 성수기 때는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대단히 좋은 요건이고 616실의 객실이지만은 이제 과거에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또 호텔에 대한 평가들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드래곤 시티 용산에 네. 이걸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서부 T&D 뭐 시총이 한 7천억 정도가 되겠고요. 또 뭐 인터컨티에 있는 그랜드 호텔 네. 그리고 서울 파르나스를 운영하고 있는 GS P&L은 시총이 8천억 정도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쨌든 24년 6월 달에 인수 후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영 정상화가 되면서 매출 최소한 매출 1,500억 이상의 영업이익 200억 이상이 나면서 수익성까지도 기여가 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지금 호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JS 코퍼레이션 자체에도 이제 굉장히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호텔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ODM, OEM 관련된 사업도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실적 측면이 되겠는데요. 우선 지역적으로 안정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호텔이 1,500억 매출에 영업이익 200억 이상이 네. 기여가 되면서 사실 이제 24년에 연결 매출액이 1조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213억이 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을 상승하네요. 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컨센서스 기준이긴 하지만은 매출액은 1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0억 정도. 26년에는 매출액이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700억 정도. 그래서 계속된 최고치 실적 갱신을 낼 리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실적을 전망하는 측면이고요. 사실은 이제 호텔을 인수를 하면서 뭐 대규모 돈도 좀 들어갔지만은 많은 기여 비용을 좀 치렀죠. 자사주를 EB 형태로 하면서 100억 원 정도 발행을 했고 전환사채를 또 250억 정도 조달했고 또 100% 지분을 가진 약진통상 일부를 매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호텔이 정상화되면서 충분히 보상, 실적으로 주가로 보상받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점 더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듯합니다. JS 코퍼레이션에 지금 오늘 한 2%가량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한 것도 보이고 주가 역시나 5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이유라던가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우선 첫 번째가 네. 25년 기준으로 1조 4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3천억대에 있었다는 게 쌌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레벨업돼서 4천억 정도인데 과연 비쌀 것인가? 예, 비싸지 않다는 측면입니다. 우선 컨센서스 기준으로 25년 예상 PER, 주가 대 수익 비율이 5.4배 정도 네. 되는 상황이고 PBR,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주가 대 순자산 비율이 1배, 1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비싸지 않다는 컨센서스는 분명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매달렸는데 왜 최근 들어 매달려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될 거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일 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3일 날 베트남에 대해서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이 상호 관세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베트남이 초기에 46% 상호 관세율이었는데 20%로 최종 확정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류 쪽, 가방 쪽에 모두 베트남이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기관들은 7월 3일부터 어제까지 48만 주를 순매수한 배경이 일단 이 긍정적 모멘텀이 하나에 나왔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테말라입니다. 네. 과테말라는 지금 이제 의류 분야에 24년부터 새로운 생산 기지가 됐는데 여기를 보면 중남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잠정 관세율도 10%였고 앞으로 확정 관세율도 낮을 거다. 그러니까 동남아에 집중된 거를 과테말라를 갖고 있다는 측면이 안전성의 측면이고 또 이제 호텔입니다. 1분기가 가장 비수기입니다. 매출이 33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37억이 났습니다. 전년도 1분기 12억 대비 대단히 좋아지는 환경이었고 순손실, 이자 비용이 부담됐는데 순손실은 35억 정도 손실했는데 여기에 이제 스펙을 합병을 했기 때문에 요걸 빼면은 한 3억 정도 손실입니다. 그럼 비수기에 영업이익 35억에 순손실 3억이기 때문에 이제 순이익까지도 정상화되는 게 바르고 그래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대해 서울에 대한 매력이 좀 커질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마지막 측면은 수급입니다. 자, 기관들이 사는 배경 중에는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게 오버행 이슈가 돼 있었는데 250억 발행을 해서 지금 잔액이 104억입니다. 근데 대주주 회사 측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이 100억이니까 이제 4억 정도만 오버행을 미칠 거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교환사채고 전환사채고 사실상 끝났다. 이런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최대주 지분율이 특수관계인이 58%이고 외국인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충분히 랠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12,0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단기 급등을 하고 조정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사상 최고가인 21,000원을 향해서 가는 데는 무리 없다. 다만 한 가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가 지금 요번에 발생한 소환상 32%, 36% 관세인데 이게 더 낮아진다면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JS코퍼레이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발맞춰서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동준 부장과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코스피 5,000포인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의 협업 강화 그리고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실천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실 상장사는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기업이 이 상장 시장에 오래 남아 있으면 주식 시장의 신뢰와 성장이 저해되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매우 큽니다.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등 상장 유지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상장 폐지 심사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효율화해서 부실 상장사는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이달 내로 설치 가동하겠습니다. 합동 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건을 금년 중에 다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 기반 시장 감시 체계 구축도 3개월 내로 완료를 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탐지 및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천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서 수사기관과 함께 주가 조작 세력을 뿌리 뽑고 국내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외에도 분식회계도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물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강화 방안도 그동안의 감리위 증손 논의 내용을 감안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고의로 회계 분식을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소위 폐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시장은 강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시장을 받쳐줬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사실 증권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법 개정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의 관련주들의 상승을 불러왔고요. 네. 특히나 이제 신용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53% 정도, 부국증권은 42.7% 정도 있는데 부국증권은 상한가까지 바로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사주 비중이 적은데도 오늘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변동성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관세 50%와 의약품 관세 200%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구리 선물이 어제 새벽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구리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일시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골자는 이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담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K방산에 대한 수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전부 다 보면요. 관세 불확실성을 피해갈 수 있는 섹터군들에서 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있을 건데 우리 시장은 정말 잘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지수의 하락보다는 오히려 지수는 상승 방향으로 잡으면서 이제 관세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군들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로의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52주 신고가가 잘 나왔습니다. 네. 이게 오늘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 전부 다 던졌어요. 그 수급만 보게 되면 시장이 오늘 오르지는 못하겠거니라고 생각을 내심하기도 했는데 장중에 역시나 옵션 시장이죠. 내일 옵션 만기 감안해서 콜옵션을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 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현물과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이 정말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세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정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오르는 양상, 그게 오늘도 내심 이어졌으면 했는데 아쉽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기타 여러 가지 섹터, 특히 지주사, 증권, 여기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거죠. 덕분에 시장은 잘 버텼고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적어도 내일 옵션 만기를 맞아 시장의 불기둥을 우리가 내심 한 번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짤막하게 리포트가 한 개 나온 게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고 왔는데요. 지금 배당 성향이 30% 이하이면서 실적 흐름이 양호한 기업. 이게 이번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현재 시점에서 30%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오너 일가의 소유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를 위한 어떠한 정책보다는 대주주를 위한 정책이 많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배당률, 특히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 미국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높아지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이 됩니다. 거기에 최근 분기, 지난 1분기와 2분기 감안해서 실적이 양호한 기업. 그래서 조금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진투자증권에서 많이 내어놓았는데요. 네. 이미 많이 올라간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같은 기업들도 있고 LS와 같은 지주사도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역시나 또 좋은 삼양식품 같은 기업도 여전히 배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선이 된다면 주가는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전망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지금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 이슈와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불건전한 것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자본시장은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꽤나 긴 시간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신 만큼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 전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 배당 성향이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대한 평가를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도 큰 모멘텀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들 위주로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그런 기업들을 압축해 본다면 어떤 기업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잘 간 기업들도 있지만요. 네, 대부분 증권주들이 많은데 지주사 쪽도 유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롯데지주도 30%. 그러니까 오늘 롯데지주와 대웅이 지금 자사주 비중이 30%가 넘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는데 그 외의 기업들 보시면 SK 같은 경우도 2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주사 중에서도 이러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주사들이 쉬어가는 흐름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뭐 매커스라는 기업, 매커스도 자사주 비중이 47%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자사주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 대부분 살펴보시면은 이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 지주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권이나 금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은 당분간 또 개별적으로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라던가 다트 가셔가지고 이 내가 관심 있게 보던 기업들이 혹시라도 오늘 급등이 나왔다면
그게 지주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 방향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지수였고요. 전 거래일 대비 현재 0.66%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고 있는 코스피 지수 3,13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0.79%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790포인트까지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이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4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현재 구간에서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4,500억 원 이상 덜어냈습니다.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435억 원의 순매수세 집계가 됐고요. 반면은 기관은 650억 원의 매도 우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6만 원 선에 걸터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약 보합권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3%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7월 9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의 연고점을 또 다시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증시의 힘이 좋다는 게 연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먼저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5%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0.3%가량 내림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또 풍기면서 오늘 투심이 조금 위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했던 발언이 방위비,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불거졌죠.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이로 인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 6%,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4%, LR젠X1도 8%가량의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 급등 후에 차익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금융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특이했는데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주사들은 지수자들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상승력이 나타났지만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조정이 깊었습니다. KB금융이 2.9%,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1.8%. 단기간 급등하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시장이 좋다 보니까 증권주들은 오늘까지도 잘 가는 움직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의약품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소폭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완성차 기업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인터넷 대표주들은요. AI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 속에서도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가 펼쳐졌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알테오즈는 1%가량 상승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 좀 또 엇갈리는 움직임이었는데 파마리서치의 휴젤 같은 경우 상승,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3%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았네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엇갈린 움직임이었고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1.5%가량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실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17%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게임주들 하락을 했고요. 엔터주들도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이 엇갈리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명확한 지수 자체는 명확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주사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연고점을 장중에 경신했다가 소폭의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했긴 했습니다만 오늘 3,133선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0.78%가량 오르면서 790선에 안착 마감하는 데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좀 이끄는 모습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상단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4,3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개인이 매수하면서 연고점의 1등 공신으로 지금 자리매김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68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가 됐는데 개인 정말 소폭입니다만 순매수 집계가 됐고요. 외국인이 좀 담아냈습니다. 5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매수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계가 됐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움직임을 보니까 또 지수 상승, 상방에 좀 베팅하는 움직임 기관에서 포착이 됐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알아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권까지의 분위기가 정말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든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융주를 중심으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1.6%가량 음봉 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0.3% 하락한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슈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 0.7%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흔들림을 조금 만회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음봉 그리면서 3%가량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1.5% 조정에 들어갔고 한화 에어스페이스가 오늘 4% 이상의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오늘 10위권에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1위부터 5위 보게 됐을 때 알테오젠과 HLB, 바이오주 1% 이상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비엠 0.5% 오름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를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4위권 좀 공고하게 다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힘내주려는 모습이었고요. 펩트론도 1.2% 오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상승이지만 클래시스가 힘이 조금 빠지는 움직임이네요. 오늘 3%가량 조정받으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외환시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이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우선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달러 원 경우에 1,368원에서 1,372원 레벨 정도까지 소폭 상승해서 오늘 아시아장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25% 관세, 전일이죠. 25% 관세 부과일 8월 1일로 사실상 유예하면서 예상대로 1,306원 중반까지 다시 하락을 했었는데 전일에는 달러원 환율이 트럼프 구리 50% 관세 부과, 의약품 200% 관세 부과 이렇게 관세에 대한 확대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구리 가격 상승, 미국 금리 상승하면서 달러 상승 압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 상승에 민감한 엔화가 약세를 보였는데 관세 추가 유예는 없다라고도 언급했지만 시장은 믿지 않는 분위기고요. 호주가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소폭 강세를 호주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인 것 빼고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1,370원에서 시작 혼조세를 보이면서 횡보하고 있었는데 오늘 뉴욕장에서 트럼프가 최소 7개국에 관련된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거라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상승 압력을 받아서 1,375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미국의 무역 관련된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이번 주에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율적인 부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내일 있는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지속 올라가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태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내일은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서 특별하게 환율 쪽으로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코멘트들이 계속 시장을 펌핑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밀접한 필수적인 금속이고 경기가 좋을 때 특히 수요가 늘어나는데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더 야기시킬 수 있는 언급을 계속하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350원 그 전에 하단과 1,380원 사이 85원 정도까지는 사이의 움직임에서 계속 레인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관세 관련돼서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는 박스권 움직임 예상된다라고 렌즈 전망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또다시 장중에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장중에 3,137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021년 9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 또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강세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내일장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본부장님께서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들 상승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증권주들 올라가면서 증권주 중에서도 자사주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 기업들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 안에서 빠르게 좀 수급 이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지금 관세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덜한 이제 음식료라던가 화장품 섹터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폭염 때문에 뭐 음식료, 빙과류 관련 종목군들도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계속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쪽들, 그리고 전선 관련 주까지도 확장해서 보시면 좋겠고, 핵심은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은 관세 리스크의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섹터 쪽으로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주들도 움직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PBR 매력까지 있는 기업들 같이 함께 병행해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주사 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까지 다시금 관심을 가져가 볼 만한 섹터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해 보고 계실까요?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이제 네. 시장이 어떻게 될까 머릿속으로 막 시나리오를 막 그리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시장이 3,200포인트 내외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를 크게 띄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콜옵션을 이렇게까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그렇게 던졌음에도 시장이 지금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과 52주 신고가를 이미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 이제 사라졌고, 관세라고 하는 불확실성은 이틀 전에 사라졌고, 그래서 시장이 된 옵션 만기를 맞아서 한번 불기둥을 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장 초반에는 그게 재미없다가 장중에 조금씩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장 초반에 크게 시장이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장세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총 상위 종목,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움직임이 조금 개선이 된다, 외국인들이 현물이든 선물이든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올라타오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시작이 오후장 들어서 탄력 더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도 장중에 탄력을 더더욱 쌓아갈 수 있을지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장 초반의 분위기도 잘 파악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 종목단에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주호 본부장께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신고가 찍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국콜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ODM 기업 중에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두 곳이 있습니다. 코스맥스랑 한국콜마가 있는데 그 두 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관세 리스크에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미국 현지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관세 리스크에서 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달바글로벌 주가 상승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있는데 지금 한국콜마가 달바글로벌 ODM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화장품 수출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성장보다는 지금 유럽이랑 중동 쪽으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유럽이랑 중동의 실적이 늘어난다. 미국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다른 쪽으로 다변할 수 있다면 이거는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번 선케어 제품군들이 지금 유럽이랑 중동의 매출 성장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아마도 좀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 한국콜마 주목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2만 5천 원까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소장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역시나. 화장품은 지금 계속해서 괜찮죠. 네. 그러한 가운데 동사 그리고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인구루드랩까지 오늘 주가 흐름이 모두 좋았습니다. 1분기 때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온 리포트에서도 2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보면은 내심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상여금이 꽤나 많이 대략 25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라고 하는 변수 이것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기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2분기에는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대략 1,415억 원, 영업이익은 16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시장 컨센을 조금만 상회한다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 그중 인구루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 이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고 2분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대략 68%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가 부담이 지금 크게 없습니다. 경영 환경 자체도 화장품 쪽은 좋은 거죠. 북미양 매출이 실리콘투도 그렇고 몇몇 기업들이 조금 감소한다 할지라도 후발주자들은 또 여기에서 얼마든지 제품의 판매를 기반으로 실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동사의 목표 가격은 우선은 8만 원입니다. 지난 11월에 주가 기준으로 한 차례 갭이 크게 하락하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를 한번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화장품주 안에서 꼽아주셨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최대한 또 피해갈 수 있고 실적도 양호하다라는 점에서 화장품주에 주목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마 한국콜마와 코스메카 코리아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 두 종목일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을 골라주신 데는 또 이 두 종목을 비교해 주시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코스메카 코리아보다 한국콜마가 더 나은 이유 한 가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대세 합류했다라는 점. 달바글로벌이 지금 국내 주식에서 거의 엄청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달바글로벌의 성장과 한국콜마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한국콜마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한국콜마보다 더 나은 이유 한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조금은 더 적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화장품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목 선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장 한마디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네, 뭐 역시나 오늘 처음부터 화장품으로 끝까지 화장품으로 가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를 피할 화장품 섹터를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요? 예, 시장 강세 지속이고요. 내심 내일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 올라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내일도 강한 시장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힘이 좋은 날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좋은 투자 전략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는 목요일입니다. 내일도 또 좋은 정보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